보니까 교육부에서도 면접관들이나 입학부장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요. 그런 교육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오늘 수업의 목적은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면접관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할 거예요. 오늘 할 자료들의 핵심은 실제 평가자들이 필요한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항을 개발하고 하는 요 강의를 실제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제가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 지표 개발하고 그걸 기반으로 아이들 서류를 기반으로 실제 평가도 해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문항 출제도 해보시고 요거를 오늘 여기 시간이 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간 갇혀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3시간 안에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 먼저 해볼게요. 외고 국제고는 교육부에서 정해놨어요. 2단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는 영어 내신 성적에다가 출결 가지고 감점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5배수에서 2배수를 뽑아서 2단계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2단계에서는 최종 1단계 성적 160점 내신 성적에다가 영어 성적에다가 면접 40점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돼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랑 인성 영역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외고들은 보통 딱 하루 면접을 해요. 5분에서 7분 사이 보통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5, 6분이 지나면 끝나면 이제 나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관이 3분이잖아요. 3분이 다 최고점을 주면 그럼 2배수 끝에 있는 애가 합격권까지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로 점수폭을 줘요.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뒤집히게 돼 있어요. 중3 여학생들은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있어요. 아이한테 시간표를 짜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시간표를 잘 짜요. 그래서 외대보고 하나고에 들어가는 남자애들도 보면 느낌이 되게 꼼꼼한 남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상상고에 오는 남자애들은 차근히 앉아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것도 면접관들이 되게 많이 싸우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어떤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스타트 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예요. 경쟁이 심한 학교는 자소서를 먼저 중심으로 보고요. 경쟁이 조금 약한 학교는 학생부를 먼저 기준으로 봐요. 인성은 합격시켜야 될 요소는 아닌데 인성에 문제 있으면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학생부에서 인성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이 개차반이거나 엄마가 개차반이거나. 학생부 보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랑 외고랑 틀려요. 나오는 게 자소서가 이제 면접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소서에 대한 신뢰도는 학생부에서 만들잖아요. 평가자는 뭘 먼저 보냐면 종합 의견을 먼저 봐요. 인성을 파악하려고. 나 인성을 보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여기에 얘가 굉장히 학업적으로 깊이 있고 열심히 한다라는 내용이 종종 써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걸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써줬다는 건 이 선생님이 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전체 그림은 이제 좀 그린 것 같으니까 실제 평가자가 하는 부분들 지표 개발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학교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A라는 학생이 1번 면접실에 들어가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받고 2번 면접실에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받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부 평가 지표라는 걸 만들어요. 점수를 만들어야겠죠. 사실 중학생이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지원 동기가 색다르게 되게 어려워요. 꿈에 높낮이가 있나요? 평가 점수가 그렇게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안 썼으면 감점 요인은 돼요. 도착 지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 학교 와서 학교생활 잘할래를 찾는 거예요.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요. 융합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고들도 할 수 있느냐,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단체 생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학교별로 그냥 단어를 바꿔 쓴 거다. 학교가 10년이 지나도 뽑고 싶은 아이들은 안 변해요.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기침해서요. 어떻게 원장님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주유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영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방학 특강하시는 시간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장님들의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했으니까 많은 것들을 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분도 계시지만 교육은 정말로
생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입시 정책 계속 바뀌고 있고, 뭐 고등학교 새로 뭐 어디가 생기네 안 생기네 하는 This 것들에 meeting is being recorded. Progress. 대한 입시 정책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의 반응들, 2026학년도 대입전형 예고안 시행 계획에 대해서 또 분석한 내용들이 다시 곁들여지면서 설명드릴 내용이 살짝 변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말씀드렸고, 아마 설명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가 될 건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아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끝까지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간 많이 뺏지 않는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 녀석을 좀 없애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즈유라고 하는 저희 회사는 중등부터 시작한 대입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사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길을 제시하는 회사, 그런 기업이 되자는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끝에 여러분들께 결국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학원의 리더가 될 것인가,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역의 1등 학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담아내는 학원장 또는 학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이주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리는 저는 이주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세영이고요. 컨설턴트로서도 수석을 맡고 있습니다. 과분한 직책이죠. 왜냐하면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다양한 교육 특구에서 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로 자유학기제, 진로연계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유학년제라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내년부터는 서울과 경기의 모든 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는 법령으로 시행되는 것이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이 원해서 한 학기를 추가해서 1년 동안 시행하던 자유학년제가 그 한 학기가 사라지고 자유학기제라는 법령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시험을 안 보던 지역도 이제 내년부터 무조건 1학년에 한 번은 시험을, 최소 2번은 시험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언제 시행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자유학기제의 모토가 된 것은 독일을 비롯한 그 유럽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대학을 진학하는 것, 이것이 자유학기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고민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하거나 학교 졸업 직전에 한 달이나 2달 뭐 이렇게 갖게 되어 있는데, 풀로 수업이 없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학교의 교육 시간이 파행이 되기 때문에 좀 교육 시간 자체에 녹여넣어 놨죠. 그래서 원래는 한 학기에 170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10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현재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진로 연계 학기라는 게 재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로 연계 학기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 학생들이 교과별 학습 방법과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지도가 되지 않고 대신에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떠들고 자습하고 뭐 축구, 뭐 체육 이런 걸로 좀 맞춰져 있죠.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우리가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그 네 개의 창체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2026학년도 올해 이제 내년에 고1, 올해 중3 학생들부터는 자율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돼서 봉사 활동 자체 항목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봉사 시간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시간과 그다음에 옆에 어떤 봉사인지 간략한 내용은 대학교에 제공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학에 제공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특색 있게 하기 위한 고교의 기록의 변화가 사실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그것도 아예 사라지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3학년의 진로연계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율자치활동에 이제 주제탐구라는 항목 자체가 이제 명시가 되었다는 것, 이게 좀 특별한 일이고요. 요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 진로 활동의 진로 탐색이라는 것들 그리고 설계 및 실천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것도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즉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대학에선 이걸 기반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는 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인가? 이게 안 된다면 학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것도 크게 고민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의 진로,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관심과 도전, 성취 이런 것들이 정말 주요 평가 항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고교학점제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형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 리플렛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시간표를 실제로 학생이 본인이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예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 캠퍼스, 그러니까 공동교육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묶여서 같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많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의 내용의 가장 큰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 특목자사 가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한가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목자사고를 가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일반고를 가는 것이 유리하냐라는 질문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우리 학생이 거기에 정말 적합한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 원장님들께서 우리가 조언해 주실 내용에는 반드시 입시적으로 본다면 특목자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학원이 어느 학군지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교육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들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카푸어에 대한 사진이에요. 카푸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세라티라고 하는 차의 마크가 보이죠. 이게 뭐 얼마인가요? 뭐 2억 5천? 3억 뭐 그쯤 되는 건가요? 큰 금액이죠. 근데 집이 없이 그리고 자기가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를 통해서 외부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특목자사가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이런 카푸어와 같은 그런 생각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하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학부모님들 대상 설명회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합리적인 것은 소비뿐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가르치듯이 인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래서 수행을 한 수도자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내용을 어떻게 부모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보다 주로 학원장님들에게 더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를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최소한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저희 클럽 하와이 멤버 우리 식구분들은 꼭 한 번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오버죠. 자식에 대한 교육관은 부모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큰 폭으로 수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주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성취하자는 가장 소중한 목표는 성적이죠. 성적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바람은 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는 부모의 속마음과 욕망을 조율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
꼭 대학 입시에 얼마나 유리하냐라는 한 가지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교 학점제를 설명하는 다른 그 입시 전문가분들의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 자기들 입장에서 일반고가 유리하다, 뭐 특목자사가 유리하다, 그다음 뭐 학교의 인원수가 중요하다, 동아리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드릴 얘기도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영상도 보시고,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제가 100%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큰 흐름 속에 쓸려가는 원오브댐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 학원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학원을 믿고 자녀를 맡겨주신 부모님들과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잘 들어주시고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혹시 드라마 다큐멘터리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와, 정말로 시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챙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현재 시대 정신을 고민한 교육 정책은 무엇이고 하지만 시대 정신에서 엇박자가 난 교육 정책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뒤태가 예쁜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잘 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 기억하는 것들 좀 보겠습니다. 생활기록부입니다. 수미안가 제대로 1976년도에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94년도에 대학 입학했던 분들은 아마 자기 학생부가 평점 방식으로 제공된 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 평점이 4점 땡땡 뭐 이렇게 기록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때부터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를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이 학생이 원점수가 몇 점이고 등급이 몇 등급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대학 입학처에서 본다면 얘네가 학점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부에 요구를 했고 교육부에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등급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고 15등급 체계였거든요. 등급으로 나오고 원점수 표준편차 이런 것은 없었지만 등급으로 나왔었는데 그 등급을 전부 다 단위수를 환산해서 평점으로 바꾼 다음에 대학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점 방식으로 대학에 제공했던 그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에서 그 평점을 환산해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스카이 같은 경우에 40%를 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 드디어 이제 수시라는 것에 맞춰서, 원래 수시는 이제 96년도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됐었는데, 99년부터 이제 1년에 2회 성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라는 걸로 지원을 받고 보니, 어, 학생의 성적을 1학기까지만 정리한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학기 성적만 따로, 1학기까지만 따로 정리한 것들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그다음 봉사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학생의 봉사활동이 몇 시간을 했고, 어디에서 했고, 그래서 이게 뭐 해외 봉사 100시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월성 교육, 원래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바통을 좀 이어받은 것들은 좀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창체 활동을 구별하고 신설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이 되면서 독서 활동, 책도 좀 읽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성적 자체에서 등급이 반영되고 나니까 수상으로만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우수성을 수상, 대회, 교내 대회로 파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음악 미술 체육의 절대평가 시작이 되었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은미체 세특을 통해서 학생의 그 차별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간 무의미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학교생활기록부 부풀리기로 인한 기재 축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육정책이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1990년 10월, 12월 뭐 요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1982년에 외고가부가 생겼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외국어와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외국어와 과학고는 처음에 만들 때 입장이 전혀 달랐긴 하지만, 왜냐하면 외고는 아시안게임과 그 서울올림픽을 대비하는 통역 전문가를 양성한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원외고하고 대일외고가 우리나라 1호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그때는 공고랑 상고보다 커트라인이 낮았다고 기록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비하가 아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시대적 움직임이 과학인재 양성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였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 이때 성적이 높았네 낮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고가 아닌 학교가 공고, 상고, 농고가 아닌 처음으로 외국어와 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학 수업 능력고사 예비 시행이 있었습니다. 저것은요. 1990년 12월에 일단 시작이 됐는데 외국어와 여기를 같이 집어넣는 이유는 그 전에 학력고사는 단순 지식 암기를 측정하는 시험이었다면 대학 수학 능력고사는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죠. 네,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양한 개인의 선택지를 둔 첫 번째였고, 암기가 아니라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첫 번째 시도로서 교육 정책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데요. 1998년에 부산 국제고로 다시 오픈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실제로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국제고등학교는 외교 전문가를 양성한다. 뭐 이런 쪽의 흐름으로 좀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의 목표를 두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문제는 531 교육 대개혁입니다. 531 교육 대개혁은요, 기존의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의 권위 이런 게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교육 체계 이거를 자율과 경쟁 그리고 다양과 특성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로 바꾸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교육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GNP의 5%를 교육 재정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실제로 교육비에 집행되는 그 지원금이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국가 예산이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만들어진 GNP 5%에서 고정된 것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초등 영어가 이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EBS라는 게 이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복지라는 게 있었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EBS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EBX 수능 방송 출범이 1997년 7월 달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설립도 이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고등학교 교육이라든가 또는 교육 수혜 지역에 대한 정책은 전부 다 김영삼 대통령 때 시행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전환된 것을 필두로 영재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공계 특성화 인재를 정말로 제대로 다시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다음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건데, 그런데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프린트가 돌아갈 거라 생각을 못했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냐면, 2030년 2030을 목표로 한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교육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비전 2030에 담긴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 있냐면
초고령화를 대비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7년 3월 달에 발표한 그 비전 2030을 혹시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2007년부터 2030년까지 24년에 걸쳐서 교육 정책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틀을 만들어준 분은 두 분이세요.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 두 분께서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잡아놓으셨어요.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 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EBS의 완전 확대, 확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정책, 그래서 교육 정책상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인재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 교육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고교 학점제와 수능의 절대평가와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어긋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뭐 자사고 전국에 2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고교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양화를 좀 지나치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선발권을 부여해서 2011년도에 대학의 선발권을 넘겨주긴 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넘겨주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감사라든가 아니면 교육 지원금, 공교육, 정상화, 기여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돈을 주는 것, 그 자금으로 컨트롤하기 시작이 된 약간 슬픈 시작이 이때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기조로 끌고 들어온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세요. 이분이 자유학기제를 만드시면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초석을 좀 다지셨고요.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입학 사정관 제도가 전체의 0.03%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개편 시행하면서 70%까지 확대 시행해서 약간 지나치게 과한 면이 있지 않았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2018년 8월 달에 정시학생 40%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2021년인가 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었죠. 정시학생 40%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교육 수요자가 예측할 수 있는 3년 예고제, 4년 예고제를 완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2년 전에 발표한 것이어서 교육 현장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떤 일이 엇박자였는지 이제 조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선택의 다양성, 대학 선택의 자율성,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지 학생을 양산형 교육을 탈피하자라는 흐름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서 여기서 엇박자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고교 학점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특기 적성 꿈끼를 바탕으로, 이게 언제입니까?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년 동안 키우고 3학년 때 학생이 진로 연계 학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내면적으로 좀 다지는 시기가 학생들에 있은 다음에, 그다음 고교에서는 5등급제를 바탕으로 학생부 기록은 세밀화해서 법적으로 단 한 명의 학생도 예외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것을 대학에서 평가하자라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였는데 이게 어그러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이것을 약간, 이것은 시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인가 아닌가를 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약간 이해도 됩니다. 뭐 이분께서 제 이해를 구하진 않으셨겠지만요. 하지만 정말로 무책임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관련된 것과 무전공 선발 시행 발표한 거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고교학점제 5등급제와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시행은 전혀 결이 같은 결과가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는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학생을 세밀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대라고 하는 것을 증원해 버린다면요. 이것은 뭐 저는 의사 인력이 증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2,000명, 결국 1,517명이 됐나요? 이런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너무 급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이제 입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대를 변별할 수 있는 수단은 내신 등급과 학생부의 세밀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5등급제와 의대 증원은 등급의 5등급으로 좀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밀한 평가가 안 된다는 엇박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개편에 대한 얘기가 한창 있었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서술형 출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바칼로레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관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정시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 한정되게 되어 있냐면 의대에만 한정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일반고를 다니든 뭐 특목자사를 다니건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등급은 1.0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삐끗해 버린다면 정말 얘는 무조건 재수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공부해야 될 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여기서 한 발 빗겨나가는 친구들은 등급에서 한 2등급 정도만 따도 뭐 인서울 이런 게 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럼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층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무전공 선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무전공은요. 이번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무전공은 학업 역량의 마침표가 찍혀 있는 제도라고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냐 이거밖에 평가 기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대학 진학 후에 이것을 할 거예요라고 어떤 글이 써 있다면 너는 그 전공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지 무전공을 선택해서 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대학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 대학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엇박자이기 때문에 이 둘이 현재 입시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원장님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대의 요구는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었죠. 근데 대학은 개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자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수능이 또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논술 재실시라고 하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올해부터 논술 재실시되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논술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학 입장에서 개인의 능력을 확인할 수단을 강구한다에 논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고교학점제 5등급제 가지고 학생을 변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건다라는 한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능도 강화시켜서 교육시켜야 되고요. 논술 시장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교학점제가 파행되는 거기 때문에 세특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특 강조와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죠? 수능 최저까지 이제 학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교 학점제는 파행됩니다. 등급제 학점제는 동반될 수 없습니다. 수능 강화, 논술 실시 이것을 정부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 자율권을 이명박 정부에서 주었고요. 그 이후로 모든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막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해야 된다. 한 달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연구 결과지, 거기에도 매년 모든 연구 결과에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하자, 좀 더 강화시키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줬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컨트롤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등급제, 고교학점제, 그리고 수능 논술 시장의 확대
요 네 개를 학원에서는 봐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체크하지 않으면 학원의 2년, 3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부분 꼭 뭐 급격하게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고1부터 변화하는 거니까요. 저희 이주위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는 2028학년도에 급격하게 올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변화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준비를 위해서 내년의 변화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고교 선택 설명회에서 원장님들께서 어머님들께 드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현재까지는 학원장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설명드린 거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 선택 세미나에서 원장님들께서 학부모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특목자사고 누가 가야 될까요? 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볼게요. 자, 고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고가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데 이제 경기 지역에 이제 과학고 신설이 있죠. 경기 북부에 하나 있기 때문에 남부에 하나 신설하겠다는 입장이 좀 그 경기교육청에서 있었고, 또한 이스트 부설 과고 신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경기 지역에 과거 하나 신설되는 거에 촉각을 기울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지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니스트였나요? 어쨌든 두 개 그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우리도 과학고를 만들고 싶다라고 일단 의사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 과학고가 있는데 한 최대 맥시멈 한 3대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어 고등학교 있습니다. 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원래 30개가 있었는데 강원외고가 일단 이름은 강원외고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개방형 자율학교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부일 외고가 자사고로 변했죠. 하나가 어디가 남았냐면 제주 외고가 있습니다. 제주 외고는 없어진다고 했다가 남아있다고 했다가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27개 또는 28개 정도가 있는데 아셔야 될 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영재학교는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고교 학력 인정 기관인 거죠. 그래서 전국의 어느 지역에 있든 영재학교는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이건 여기서부터는 다 고등학교거든요. 예, 교육부 인가받은 고등학교. 그래서 이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가 있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 있는 곳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외고가 없다면, 그러니까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어디든 외고를 쓸 수 있지만 외고가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의 해당 지역에 있는 외고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국제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경기와 인천, 대구, 부산 여기에밖에 없어요. 총 8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고등학교도 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편이죠. 대부분 지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외국어도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냥 둘이 일치시켜도 된다는 법령이 있었죠. 근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얘네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체적인 안이 며칠 전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외국 국제고에서 부랴부랴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2025 학년도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정말 외국어 전문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국제정치 전문가가 될 것이냐 이렇다면 반드시 해당 외고와 국제고의 커리큘럼 설명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한 다음에 보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외고 중에 좀 센 외고 중에 어디가 있냐면 대전외고가 있죠. 대전외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국 27개, 28개 외고 중에 상위권 외고라고 잡히긴 합니다. 근데 그 외고 같은 경우도 아직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 다른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얘가 정말 경영학과 뭐 상경계열 지원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꼭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전사고가 있습니다. 총 10개가 있죠. 전사고는 말 그대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디서나 지원이 가능한 건데 광역 단위 자사고와 광역 단위 자공고가 있습니다. 일단 광자고 같은 경우는 서울에 16개가 있고 지방에 6개에서 총 22개가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 많이 좀 사라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공고가 있습니다. 뭐 포상고, 경북여고, 그다음 대전고, 충고, 경남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광역단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모집이 지원이 가능하죠. 전국에 총 41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총 합쳐서 총 22개 합친 63개 자율형 학교가 자율고가 있는데 대부분은 좀 명문고 얘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자사고뿐만 아니라 자공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공고가 농어촌 자율학교여서 그냥 선정이 된 학교도 있고 지역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한 3개년 정도 입결을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고인데요. 정말 많죠. 1659개가 있습니다. 어제자로 정부 집계로 어제자 집계가 1659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전국에 1.0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4%일 때도 그렇게 많았는데, 많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요,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지원이 안 돼서 저 같은 입시 전문가 컨설턴트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1.0이 그래도 꽤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기준이 좀 다르죠. 근데 꽤 많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659개 일반고의 1.0은 대체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최소 1659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학교를 우리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일단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선행 지수에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재학교는요, 빡빡한 선행을 즐기거나 천재, 근데 그 천재인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선행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한 4.1 중반이나 4.2까지 올라가는 학생도 봤어요. 선행 지수는 고3 대1 또는 제로인 경우도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재학교 써보려고 하면은 선행을 즐겨야 됩니다. 선행을 한 학생이 아니라 선행을 즐겨야 돼요. 그리고 또는 천재라고 판단되는 학생이 그렇게 지원하도록 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선행을 즐기거나 좌절하지 않은 성격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까지 아니어도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학생이 재밌게 좀 공부를 하는 성향이라면 그러면 그래도 한 3, 4등급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3, 4등급이면 대부분 지스트나 디지스트, 카이스트는 아니고 유니스트 이런 카이스트를 제외한 이스트 계열 진학률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면 고3이나 대1 정도까지 하면 매우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고등학교 한 2학년 수학 정도는 꼭 하고 보내는 게 최소한의 상황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그 통합과학이죠. 공통과학을 가르치면서도 그 안에 예를 들면 물리로 친다면 현행으로 친다면 물원, 물투, 뭐 일반 물리 막 이런 걸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수업 과정, 교과 커리큘럼만 보고 지원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고는요 매우 활기차게 어울리면서 언변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학부모님께서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과 관련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고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니 그 아이가 진짜로 일단 나대는 성향이고 그리고 애랑 영어로 토론이 프리토킹이 된다까지를 기본으로 까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의 수학 정도는 해야지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면 외고에서 정말로 하위권 5등급 책이라고 하더라도 4, 5위권을 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적응을 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고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로 토론식 수업과 토론식 동아리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전사고는요. 저는 이제 이게 과고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공계 인재가 될 생각은 없지만 의대를 갈 수도 있어요라는 학생이라면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고2 수학은 하고 고3 영어까지 하고 가는 게 이 학생이 한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3등급 내년 기준으로 2등급 정도는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단위 자사고는 비슷한 학생입니다. 다만 영어가 약간 덜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반고는 뭐 그냥 중학생으로서 당연히 생활을 즐기는 학생이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고1 수학은 하고 가면 좋겠고요. 고2 영어가 여기 추가가 됐죠. 뭐가 됐냐면 옛날에는 고1 수학이고 과학하고 사회는 좀 늦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1 사회과학이 수능 범위이기 때문이죠. 이 학생들부터. 현재는 고1 사회과학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현재 고1로 올라가는 학생들부터는 고1 사회과학만 수능 범위입니다. 자, 이게 큰 차이죠.
자, 그래서 일반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원장님께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덜 드렸던 것 같아서 이 뒤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그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등급당 학생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요. 첫 시험에 비해서 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죠. 그 자기 등급 안에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다음 학생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9등급 체계일 때는 고1 성적이 고3 성적이다라는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싸웠죠. 무슨 소리예요? 엄청나게 오르거나 엄청나게 떨어진 학생들이 정말 자주 눈에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는 고1 성적이 고3 성적 끝까지 간다라는 말이 정말로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폭이 너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논술형 확대에 대한 공문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평가의 공정성 시비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매우 곤란해지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계신데,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선논술형은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어머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애가 가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폭이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가 시험 보면 몇 등일까를 생각하시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등급이 그나마 약간 촘촘한 편이었기 때문에 등급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가서 열심히 하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서 열심히 해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등급 중반에 있던 학생들이 2등급 초반까지 갈 수 있지만 1등급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당연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산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목자사냐 일반고냐 확고한 기준은 우리 애가 지금 당장 시험 본다면 몇 등일까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인원수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요. 고교 학점제 취지에서 대입까지 고려한다면 성적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내신의 변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학 선발 기준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2026학년도 거 보잖아요. 저는 입시를 주업으로 1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자료를 틈난 대로 보는 게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 올해 들어간 애들과 2025년도 올해 들어갈 애들과 2026년도 올해 고3 올라가야 되는 애들이죠. 이 친구들의 입시가 계속해서 변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도 고교 학점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할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현재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이 있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경영학과. 네, 저희 모교인데요. 이 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 5예요. 올해 논술. 근데 내년에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천대 같은 경우에 올해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해요. 근데 내년에 일반 선택 과목을 또 반영해요. 서울시립대학교 2개의 종합전형이 있는데 그중에 서류형에 올해는 2합 5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요.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국민대학교 논술 인원 내년에 대폭 증가해 한 40% 정도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학 선발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현재까지 관심이 많은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많이 들으셨죠.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생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표준편차를 가지고 이 학교의 성적 분포를 예측하는 대학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해집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Z점 활용이 불가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냐면 A, B, C, D, E 등급
등급당 그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학교 알림이 보면 그 등급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분포 상태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저도 수학 교수님들께 연락까지 들어보면서 노력했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의 종합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이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은 상당히 곤란해요. 면접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교과 전형에 종합화를 시켜서 성적 비반으로 면접까지 가려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게 첫 번째, 귀찮아하십니다. 이 학생들 이렇게 뽑아도 저렇게 뽑아도 대충 비슷한 애들 오던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약간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서류평가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그 면접 일자를 확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3배수, 4배수도 어려운데 보통 5배수 뭐 가천대 7배수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천대 면접일이 3일에 걸쳐 있잖아요.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세가 될 것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교과에 종합하는데 교과 플러스 서류평가 30%나 20%, 고대 20%, 한양대 30, 성균관대 30, 경희대 30, 건국대 30, 동국대 30, 경북대 20, 부산대 20 이렇게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교과 플러스 서류평가 이게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분명히 계속해서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라고 하는 게 높아진다가 아니라요. 최소한의 그 필터링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원장님들께서 지도하실 거는 뭐냐면 사실상 수학입니다. 그 국어나 영어학원 하시는 원장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과학 그리고 영어까지 여기에서 수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무엇을 분석하고 했다라는 것들이 세특으로 들어가야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을 좀 주로 그리고 무전공 선발로 선발되는 학생들도 주로 이공계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럼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될 건데 이걸 드러내는 게 물론 국어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힘, 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수학을 통해서 구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급간이 크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른 유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천안아발론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예시 자료로 쓰기 적합해서 그냥 가져와 보았습니다. 삼성고, 대전, 대성고, 북일고, 대전외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1등급 이론이 굉장히 막 다르죠. 공주 한일고는 13명이고요. 그다음 가장 많은 삼성고는 37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본다면 몇 등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37등 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고교학점제 5등급 체계로 예시를 든 겁니다. 당연히 보이시죠? 10%인 거.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들 것 같다면 이 학교를 전화하면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괜찮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2등급까지가 들어가면 수능 최저까지 해서 안 되면 정시로라도 가겠습니다 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일고는 43등이에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적어요. 근데 삼성고는 126명이에요.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 학교에서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등급별로 몇 명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교학점제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 그 공통국어 그다음에 공통사 공통영 이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걸 아이들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파란색이고요. 형광펜 칠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수능 출제 과목. 원장님들께 하와이 클럽 하와이 원장님들께는 제가 PPT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PPT를 좀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형광색 칠해 있는 것이 수능 출제 과목이에요. 근데 2학년 1학년에 배우는 과목 중에 한국사랑 사회랑 과학 이 과목들은 1학년에 배우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한 얘기인데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여기는 과목이 상당히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도 많죠. 그리고 아닌 학교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게 제가 진짜 머리를 쥐어뜨는 이유인데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과목 선택의 자율권 학생들에게 가급적 넘겨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아이들끼리 물론 눈치를 봐가지고 인기 있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여서 현재처럼 뭐 100명 선택 과목은 앞으로도 한 8, 90명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그 진로 선택에 대한 어떤 학생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보이려면
이게 소수 과목이라도 하더라도 학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1등급이 과연 많아지겠습니까?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일고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127명에서 1등급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쪼개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 자율권이 있어서 인원이 쪼개지는 상황이라면 이 친구가 1등급 1명, 2명인 과목이 속출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얘가 정말 올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0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반고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를 예로 들어도요. 원장님들 여기 있는 과목의 수를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과거에는 칸막이를 가지고 너네 여기까지만 선택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과목은 이런 거니까 네가 선택해라고 설명해 줄 건데 그 친구들이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막 선택해서 더 종합으로 대학 갈래 이런 상황에서 1.0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근데 많은 입시 전문가 분들께서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경희대가 현재 1.9등급 정도가 적정 라인으로 잡히는데요. 현재 9등급 체계에서. 근데 1.9등급 정도가 2025학년도 학생들 이제 입학하는 고1 학생들 2028 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이 학생들 고교 학점제 상황에서는 1.0이 과거 1.9등급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이 되어야지 경희대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사실 뭐 묻고 싶진 않아요. 원장님들께 묻고 싶어요. 고민해 보세요. 정말로 1.0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줄 것인가, 학부모들에게 고교 선택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고교 학점제 취지에 따라서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과목이 많이 깔려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다. 이거 당연히 진실입니다. 근데 5등급 체계에서는 1.0이 지극히 유리하다. 이걸 베이스로 깔아야 하는 대학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도 진실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맞물립니까? 안 맞물려요. 내가 특목자살을 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요,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의 자율권을 정말로 만끽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특목자사가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특목자사로 가면요, 애들이 과목 선택 자율권으로 막 여러 개를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1.0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보내는 일반고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학생에게는 이게 유리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대학을 지원할 학생에게는 이 고등학교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일반고가 유리하다, 특목자사가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고교 학점제와 실제로 등급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추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죠.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수학이 줄어들어서 확률과 통계까지만 갔잖아요. 이 뒤에 뭐가 있냐면 미적분 2라고 하는 것 있죠. 미적분 2가 현재의 미적분이죠. 미적분 1은 현재 수투죠. 아이들 공부할 범위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분명히 줄었어요. 자, 그리고 통합과,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애들이 볼 건데, 이거 고1 때 끝나고서 애들이 3년 동안 그럼 수능 때까지 공부하겠습니까? 수행하고 내신 치르기 바쁜데, 결과적으로 수능은 결국 난이도가 쉬워지고 공부할 분량이 수능 직전에 쏟아질 거기 때문에 재수생들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재수생 강세에 올해 초 기사 이런 게 있죠. 서울대 입학 5일 만에 100명 휴학이다. 지금은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학기에 개학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 휴학 신청이 진짜 많아요. 어느 라인까지냐면 시립대 정도 라인까지 애들 휴학 정말 많아요. 스카이 사상까지도 진짜 많고요. 특히나 정말 걱정되는 거는 약대 이 친구들, 약대 수의대 친구들, 이 친구들 수업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수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디 때문에? 의대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남습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뭐가 남아요? 내가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위권 고등학교 상위권 대학교 스카이 서성한 삼합이잖아요. 중앙대도 삼합이죠. 경희대도 당연히 메디컬은 삼합이에요. 그러니까 삼합은 세 과목을 다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This meeting is being 거는 recorded. 이쪽부터거든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을 3합 7, 3합 뭐 4합 8 이걸 맞추어서 상위권 대학을 진학시킨다? 그러려면 우리 학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능이 깔려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신 위주로 최저 없는 종합으로 애들 대학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물론 최저 없는 종합전형 아직 있죠. 성대가 있습니다. 중앙대가 있고요. 근데 점점 줄었지 않습니까? 연대도 2합 4, 2합5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내신으로만 안 되고 이제 수능까지 같이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신 플러스 수능 대비로 갑자기 돌아가려다 보니까 학교 내신 5등급제죠. 수능은 어렵죠. 애들은 징징거리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내년, 내후년 더 늦어져가지고 2028 학년도에 대입 결과가 나오잖아요. 고등부 위주로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은, 고등부 위주로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때 되면 진짜 늦어요. 지금 커리큘럼이랑 교재 이런 거 다 전면 재검토 필요할 겁니다. 수능 최저 충족의 어려움은 뭐 때문입니까? 수능 최저 충족의 어려움은 무엇 때문이죠? 정책 때문입니다. 원래는 의대 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정책에서 의대를 확 하고 늘리면서 아이들이 너도나도 의대가 너무 강해졌죠. 그래서 이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세 개가 엇갈립니다. 우리 학원에. 첫 번째, 내신이요. 사실상 1.0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수능입니다. 수능. 그렇죠. 수능을 대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학원 무엇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세 번째, 그럼 세특 관리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 이제 학원의 몫으로 또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보다 아이들 진짜, 이 자식들 정말 좀 머리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못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친구들이 세특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입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장님은 점점 힘들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교육특구여서 우리는 수능만 몰빵하겠습니다. 내신 진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 몰빵하겠습니다. 이런 학원 저는 이거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상당수의 지역에서 그게 아니죠.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는 부모님들,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교육특구라고 하는 것은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선행 따로, 심화 따로, 세특 따로 다 부모님들이 돈을 쓰세요. 근데 우리 지역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걸 다 못 해주면 도태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원의 곤란함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학원의 목표를 어디로 갖고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교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한 페이지 가지고 상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2026 학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종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노란색은 교과 플러스 종합의 형태입니다. 교과 플러스 종합이 점점 늘고 있고요. 기울어진 것이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우리 학원에서 어느 라인의 대학을 맥시멈으로 보고 지도할 것인가에 따라서 학원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이 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일반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고교에 진학시킬 때 한 학년당 인원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 위치가 현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꼭 파악하셔야 되고, 아이가 저는 진로가 없어서요. 진로가 없는 애들은 무전공으로 합격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미있는 주제를 아이에게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교육 드렸던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고입 도제가 있습니다. 뭐 당장 내일인가요? 내일 고입 도제 관련해서 면접 강의가 다음 주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까지 기억했는데 제 나이가 되면 다들 아시죠? 깜빡깜빡 하는 거요.
우리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내일인가 다음 수요일인가 있는데 어쨌든 구입 토제 혹시 못 들으셨던 원장님은 깨알 같은 홍보해 보겠습니다. VOD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목자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그리고 어떻게 자기소개서 써보고 면접 준비도 해보고 하는 거 중학교 때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주제를 원장님께서 추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장님들 이제 현재 아이들도 상담을 좀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주에서도 여러 공교육과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들을 가지고 과목 선택 관련된 PPT와 엑셀 이런 거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자, 고민하실 겁니다. 올 1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조금 더 도전할 것이냐. 대학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과목 선택 상담도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최상위권 애들은 뭐 적극 활용하고 필수라고 봅니다. 근데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당장 5등급 체계에서 4등급 따버리면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꼭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은 그 다음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고교선택 설명에서 이거 놓치는 분들 많으시던데 최저학력 기준으로 주민비 할 수 있는 고교인지 아닌지까지도 꼭 파악해서 그 부분까지 부모님들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중요한 얘기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90분이었으니까요. 자, 챕터 3입니다. 종합이냐 교과냐 천지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 학생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뒤로 업데이트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여서 가져와 봤거든요. 그린란드 빙하가 20년간 줄줄 녹았어. 연간 감소폭이 5m에서 25m로 정말 큰 폭을 확대했어. 자, 이걸 보고 우리 학생들 뭐라고 할까요? 좀 똘똘한 학생 얘기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문제인가요, 선생님? 지구온난화? 그렇구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그래서 저런 기사를 보고 지구온난화를 탐구 주제로 잡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얘는 기발하구나. 시야가 넓구나. 생각의 폭이 다르구나 하는 학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얼음이 왜 꼭 녹아야 됩니까? 얼음이 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찾아서 생명과학적으로 어떤 미세 박테리아였나요? 그 고세균이었던 것 같은데 박테리아가 아니라 고초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찾아가지고 와서 막 그거 가지고 항상 학생이랑 떠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포 사멸의 이해, 의미와 종류, 중요성, 경험의 주도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걸 보고 와 내가 공부했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세포는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암세포는 왜 안 죽죠? 그리고 암세포가 아니라 세포가 안 죽으면 안 되나? 라고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시각이 남다르고 시야가 넓은 친구죠. 자, 그래서요. 이런 걸 입에 달고 사는 친구로 지도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뭐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정말 우리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걸 반문한 친구한테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답변해주는 학원장님,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우리 육아할 때요, 7살의 말문이 아이가 막 확 하고 트이면서 왜? 라고 질문할 때 육아 채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끊임없이 답해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다. 아이의 뭐 뇌를 발달시킨다. 근데 그것은 우리 학원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집중해. 이렇게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질문했던 게 선생님 그 10원짜리를 10개를 놓고 일렬로 세워서 중심축이 일치가 되도록 한다면 양쪽 끝에서 아무리 밀어도 이 10원짜리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양쪽에서 무한대의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이 10원짜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정말 좋은 질문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학원에서. 저 그거 지금까지 평생 기억에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로 엉뚱한 소리인지 아닌지는 한 번은 더 생각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자주 하는 친구들이 수업 시간 말고 다른 때 나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해볼까? 라고 유도할 수 있는 학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런 미니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선생님 같은 사진인데 기사 제목이 달라요. 한쪽은 부정적이고 한쪽은 긍정적이에요. 이건 왜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 같은 것들을 접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검색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다면 우리가 세특 이런 거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 그냥 우리 본연의 업무인 학습 지도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부모님들께도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진짜 우리 아이가 똑똑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똑똑하다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학습 능력이나 성실함이나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천재과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보려면 넓은 시야가 필요하고, 그 넓은 시야는 이런 질문을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해봤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에게 다양한 것을 다양이 아니라 과대한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으로 일단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MZ 세대가 있습니다. MZ가 갈라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한계급론을 떠올리는 친구도 있었고요. 유한계급론을 알고 있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같은 계급 내에서 이게 분화가 되는 것들은 연구한 자료가 없을까요? 하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상의 학생은 누구일까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어,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제가 답을 딱 내드린 건 아니지만요. 수능 성적이 일단 높은 학생을 요구한다. 당연히 내신과 학생부는 기본이겠지만 수능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고대, 연대, 한양대 뭐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것을 요구한 학교이고요. 그다음 수능 공부를 덜 했어도 똑똑함을 알 수 있는 환경과 학생이라고 써놨습니다. 왜 환경과 학생이라고 써놨냐면 학생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일반고를 약간 덜 뽑는 경향이 있는 대학들, 그리고 거기서 내신이 좀 높으면 선발되는 대학들. 그러니까 네가 과학고를 갈 거야. 그렇다면 목표는 이스트가 되는 게 좋겠지. 근데 과학 중점고를 갈 거야. 그렇다면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중앙대 이런 쪽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학교는 커리큘럼을 보고 이렇게 선발하는 쪽에 좀 가깝기 때문이야. 근데 선생님 저 고려대나 연세대를 목표로 해. 그렇다면 너는 수능까지 공부해야 돼. 조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좀 성실하게 우직하게 진로를 보고 나아간 학생 건국대, 동국대를 떠나는데요. 이걸 왜 넣었냐면 이것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실대와 세종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요. 그리고 건국대와 동국대도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요. 그래서 종합전형 또는 교과 전형에서 학생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서 얘가 선택 과목을 이런 걸 했고 등급 따기 조금 불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고 거기서 또 괜찮은 매우 우수한 게 아니라 괜찮은 성취를 얻었다면 너를 선발하겠어 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렇습니다. 학생의 예상 성적을 본 다음에 이 대학을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럼 거기에 맞는 일반고 정도를 소개해 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의 목적은요, 고교 선택 세미나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30% 정도가 있고요.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을 이런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겠다는 게 20%가 있고요. 그리고 50%는 우리 학원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머지입니다. 자, 제 의도가 충실히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 포기하지 않는 학생은 지방대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은 정말로 포기한 학생이 4등급, 5등급 될 거거든요. 지방대학교는 고교학점제에서는 3등급이 전부 다 뭐 메이저라고 지방대 중에 메이저인 부산대, 경북대, 그다음에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강원대 이런 학교도 다 3등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등급까지 올라가는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하여튼 요 언저리에 대부분 있을 거고 3등급 중반 뭐 이렇게까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차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학생부를 꾸준히 채우고 수능을 어느 정도 준비만 한다면 진짜 뭐 잘 보는 게 아니어도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는 충분히 갈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당연히 일반고를 지원하는 게 맞고 일반고 중에서도 약간 경쟁이 덜 치열한 학교를 보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린 것 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생각을 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AIDT라고 하는 교사 연수가 어젠가 그젠가 막 끝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와, 이거 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일갈 화가 난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하지만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물론 내년 고1에 이거 도입됩니다. 그리고 내년 중1에 도입이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도입돼 있죠. 내년에 이제 3, 4학년 그리고 중2 아니야. 내년에 3, 4학년, 그 다음에 중1, 고1, 그 다음에 5, 6학년, 그 다음에 중2 뭐 이렇게 올라가고 고등학교는 2, 3학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장님들 꼭 보시고 지금 현재 도표가 예시안인데 이 예시안대로라면 성적 분석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성취도 나와 있고 얘는 뭐 과목별로 어느 부분이 약하고 학습을 매일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과 어떤 차별이 있는 건가요? 자, 이것도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하에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달 말에 저희 권정한 선생님께서, 권정한 컨설턴트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많은 강사진분들과 실무자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내신 1.0이야 인서울이다. 이런 말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고교, 우리 지역 고교의 성적이 어느 정도로 치열한가,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을 얼마나 준비하는 학군지인가. 그러니까 뭐 교육 특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성향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이 아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 또는 적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학원 운영하시고 학생들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선택 자유도가 과목 선택 자유도가 높아야 좋은 것이다. 특목자다. 그래서 유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종합이냐, 교과 수능이냐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가 만약에 과목 선택 자유도가 높은 곳에 진학을 해서 내신이 바닥을 친다면 얘는 이도저도 분명히 아닙니다. 5등급 체계에서 4등급은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은 곳을 지원시키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이거 학생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게 유리하다 아니다라는 말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 대비 강도 학원에서 진짜 준비 어떻게 할 건 저도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지금까지는 내신 위주로 계속했고 내신이 어려우니까 괜찮아요라고 됐지만 내신만 한 학원으로서 살아남고 있지만 과연 지금도 괜찮을까요? 우리 애들요 고3 1학기 끝나면 다 나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신만 한 학원이라면 고3 1학기가 아니라요 고2 겨울방학 끝나고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학원 어떻게 매출 구조와 선생님들 임금과 그다음 내가 가져가야 하는 최소 생활비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괜찮을까요?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 기록의 수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즉 채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는 수행평가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형 학원과 소형 학원의 입장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학원은 대형 학원 나름대로, 소형 학원은 소형 학원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올해 말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이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큰 기획의 인트로 서문에 해당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8월 13일 11시에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한 내용이 지금 요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8월 23일에 11시 광명역에서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 현재 한국진학지도원의 진학지도 정보원인가요?
진동섭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분의 강의는 저는 사실 강의 목차와 내용을 미리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정부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숨은 의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이 8월 23일 오전 11시 광명역에서 하는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아마 유튜브 라이브 중계도 될 것 같은데 그 강의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의를 이해하시기 위한 인트로 해당하고요. 9월에 9월에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어떤 대표님이 계신데 9월뿐만 아니라 10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의 계속해서 이 메가 트렌드 교육의 흐름에 대한 저희 이주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주가 생각하는 교육의 메가 트렌드를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이주 오늘 강의 듣고 신뢰감이 좀 생기셨다면 이주 강의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발론의 부사장 김가원 고문님께서 매우 흠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만큼 사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이주유가 정말로 그렇게 원장님들께 좋은 집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신뢰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클럽 하와이 저희 회원분들 제발 신청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먼저 선공개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하면 좀 제가 깜빡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빨리빨리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이렇습니다. 수능, 수시, 정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느 정도 1.0에 대해서 좀 예측해보는 것들, 그리고 서울대 2028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앞에 진동섭 원장님과 그다음 9월, 10월 이런 멋진 연사님들의 강의를 총 취합해서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메가트렌드의 마지막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어이구, 너무 빨리 말씀드렸네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90분 예정했지만 78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한두 분만 받은 다음에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 PD님 스피커 좀 꺼주세요. 다 됐나요? 제 스피커 울리죠? 원장님들 오늘 교육 어떠셨어요? 이 교육은 원장님들이 내년부터 시작될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추어서 학원을 6개월간 사업 전략 인사이트를 얻고 그 전략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되라고 저희들이 오픈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주목하시라고. 이주유에서는요, 원장님들의 입시적인 사고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것은요, 원장님들의 커리큘럼, 원장님들의 상담, 그리고 원장님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모든 것이 입시적 사고와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요. 우선 오늘 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복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셔서 원장님들이 학원 상담과 그리고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교육 후 클럽 하와이를 제외한 일반 원장님들은 1번 톡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2번 톡방에 들 계실 텐데요. 톡방에 오늘의 이 교육을 그대로 후기로 느낀 점과 그리고 활용 방법을 올려주시고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편집된 PDF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클럽 하와이는요, 설명회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원자료 그대로 PPT를 보내드린다는 것, 그렇게 안내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들이 그 학원 운영의 끝판왕이 되고 싶으시다면
혹시 저희 클럽 하와이에서 드리는 그 자료방 혹은 운영방에 아직 들어와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 URL을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따가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교 설명회는요, 대구까지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클럽 하와이가 1차 오픈이고 나머지 일반 원장님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또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바로 저는 학교 알림이를 통한 고교 선택 설명회부터 내년 고교 학점제를 위한 준비 전략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그 진동섭 원장님 오시는 메가 트렌드 교육 선착순으로 오프라인 강의 신청 받을 거고 유튜브에서도 라방 진행할 것이니까요. 내용 올라가면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럽 하와이가 우선권입니다. 오늘 교육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현정 원장님 클럽 하와이 가입하는 방법 저희들이 전자 카탈록과 설명회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원장님 받으실 곳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PDF 자료 받고 싶으신 원장님은 톡방에 오늘 교육 내용 후기 올려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김세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느 톡방에 후기 올리시냐고요? 권재영 원장님 이미 저희 클럽 하와이라서 톡방에 후기 안 올리셔도 자동으로 PPT를 보내드립니다. 권재영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클럽 하와이 원장님들은 PPT가 이미 클럽 하와이 톡방에 올라와 있고요. 일반 원장님들은 요약 편집된 PDF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